의사소통 능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에서 합격 치트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역 소개가 있죠. 영역 소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소개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은 애초에 구분이 되었을 때 총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경청,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이렇게 5개입니다. 5개인데 우리 유형 소개에서는 3가지만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제에 주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은 문서 이해 또는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사표현 능력이라든지 경청 능력, 기초 외국어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의사표현과 경청 능력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하지만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문서 이해, 문서 작성, 뭐 의사표현,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일단 유형 소개에서는 어떤 문제들,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해당 유형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점검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그 수리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론 점검에서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사소통 능력 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하위 능력에 해당하는 문서 이해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서 이해 능력이다. 이러면 정확하게는 문서를 이해하는 거죠. 제가 또 바로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문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 공문서, 뭐 기한서, 보고서, 점점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메일도 있고요. 비즈니스 메모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요거에 대한 물음이 사실은 주가 돼야 돼요. 당연히 주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공문서, 기한서, 보고서 등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정제된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기한서, 보고서, 설명서, 뭐 점점점, 이메일 점점점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출제가 원칙적으로는 이게 주가 돼야 되겠지만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 이해가 어떻게 됐냐? 독해가 되는 거예요. 독해. 됐죠? 독해 파트가 이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플러스 우리가 보통 국어다, 뭐 언어 논리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 물론 독해가 주가 됩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는 어휘, 어법 등도 있어요. 그죠? 어휘, 어법 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매우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서 이해 능력 자체 내에서 독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휘어법이거든요. 어휘어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서 이해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꼭 비문학 독해 지문 뿐만 아니라 문서도 다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났다. 오타가 난 거예요. 사실 큰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뒤에서도 보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증거인 거죠. 오타나 이런 것들 또는 칸이 안 맞거나 양식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써야 돼요. 또는 오타뿐만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어휘 선택이라든지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어법 물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하지만 어휘어법도 아예 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해 파트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흔히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가장 흔한 것은 내용 일치가 있죠. 내용 일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지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일치는 글을 다 봐야 된다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보통은 내용 일치의 경우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 즉 지문을 보고 선택지를 보는 것보다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게 기억하기 조금 수월하기 때문이죠.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도 있습니다. 추론. 추론은 보통은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추론은 이런 겁니다. 선택지가 5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지문의 길이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론의 형태를 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가 돼버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하고 있고 이해가 되어 있으면 살짝 틀어가지고 추론인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추론도 나오고. 됐죠? 이거 적어드릴까요? 이해 파트도 내용 일치예요. 올바른,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내용 일치입니다.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됐으면 헛소리하거든요. 물론 뭐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추론도 있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중심 내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제목을 단다든지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문서 이해 능력, 독해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문서 이해 능력에서 이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일단은 문서 이해 능력에서 문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이메일, 그 다음에 팩스, 메모, 공지사항, 뭐 알림장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문서에 해당하고요. 몇 가지만 더 추가해 보자면은 공문서, 기한서도 안 보이네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문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문서의 종류와 용도가 있습니다. 자, 간혹 농협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험 자체가 조금씩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면은 모듈형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종류와 용도, 쓰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용도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쓰임 자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공문서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디에서? 행정기관에서. 그죠?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기획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계 하나의 프로젝트 문서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기획의 내용을 전달해서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 이게 중요해요. 기획서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 이게 기획서가 아닙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에서는 반드시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다 좋다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획서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서는 써있죠. 사내 공문서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사 자체 내에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의견 전달용으로. 그 다음에 보고서는 특정한 일에 관해 현황이나 진행사항 또는 연구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작성하는 문서. 이거 마찬가지죠. 보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현상만 적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서.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 가치, 작동 방법이나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설명서는 절대 어렵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는 절대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정보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주는 것이 보도자료다라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 이메일, 비즈니스 메모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을 한번 가보죠. 자,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OT에서도 말씀을 살짝 드리기는 했어요.
문서 작성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문서 작성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주관식도 아니고 논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서 작성 자체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문서 작성 능력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문서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적어드린 뭐 기한서, 공문서, 보고서, 기획서, 뭐 점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얘도 독해로 가는 겁니다. 독해 파트예요. 지문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됐죠? 근데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뭐 내용 일치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지만 문서 작성은 또 그만에 또 맞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작성할 수 없으니까 작성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뒤섞여 있는 것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독해 파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바로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수정이 뭐죠? 바꾼다는 내용이죠. 즉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문단 배열이 있습니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단 배열은 뒤섞여 있는 어떤 지문 자체를 제대로 바꿔주는 형태. 문단 배열이 되겠고요. 자, 빈칸 유형 있죠? 빈칸 유형. 이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요. 개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 나오기는 하는데 개요를 쫙 적어놓고서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개략적인 요약이거든요. 이런 거. 요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문단에 대해서 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요약해 놓은 것이 개요인데 그건 잘못 써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문서 작성 능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서 작성 시 고려사항과 구성 요소. 자, 이것은 이제 그 모듈형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통 문서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기억에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 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자, 디귿에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명료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련되고 인상적인 효과적인 배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객관적이다.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 공문서, 설명서, 기획서,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문서 작성법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모듈형을 대비해서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문서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이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자, 기억해 주세요. 한 장 안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무조건 한 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내용을 한 장 안에 무조건 담아야 돼요.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양식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양식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개수, 글자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반드시 끝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설명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명령형보다는 평서형이 돼야 됩니다. 설명서에 누가 명령을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명령형보다 평서형을 작성한다.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간결하게 작성해야 된다. 네 번째 어렵게 쓰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복잡한 내용이 있다. 이러면 도표 등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은 보통은 시각화, 도표를 이용한다는 것은 보통 수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얼마든지 도표가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표를 이용하는 경우를 무조건 다 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독해가 주가 되는 도표를 가지고 독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획서는 제가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유의사항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득력. 그 다음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써야 돼요. 왜? 설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기획서를 보고 감동을 해야 된다. 됐죠?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획서.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고하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죠? 아니면 끝났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야 됩니다. 역시 간결해야 되고요. 보고서는 상대방이 보는 거거든요. 간결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글자가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도표나 그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번의 문서 작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자, 앞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간결해야 된다.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다. 한자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이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간결체, 긍정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문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이냐 긍정이냐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뭐 6하 원칙 지켜라. 그 다음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 정도가 있는데요. 의사 표현 능력에서 제가 앞에서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바르게 말한 사람들을 고르시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내용 일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해, 문서 이해 능력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모듈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른 의사표현법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라든지 충고할 때, 타일을 때,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죠? 한 번 정도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론 점검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대표 유형도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대표 유형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세부 내용 파악. 말은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주어지는 내용 자체는 문서 이해 능력 또는 문서 작성 능력 형태로 독해 형태로 주긴 하는데,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요것이 문제 해결 능력하고 경계가 좀 모호해요. 됐죠?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추론. 추론 형태는 지금은 지웠지만 제가 앞서서 뭐라 말씀드렸죠? 내용 일치에 탈을 쓴 추론도 있다. 왜? 선택지 5개를 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 부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제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이런 것들을 대표 유형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 유형 첫 번째 세부 내용 파악이 있습니다. 유형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내용은 어떻게 가야 된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제목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목은 국제 학생증 체크 카드. 그죠? 문제는 일단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문제 읽고 소제목들을 보고요. 그냥 뭐 보라고 했어요? 각주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들, 여기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글로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야지, 지문에서 선택지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됐죠? 자,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제학생증에 대한 안내문이다. A 사원이 해당 상품을 S대학 무용과에 재학 중인 B 고객에게 설명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거든요. 물론 내용 일치, 그러니까 내용 일치 같은 경우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날 것 그대로, 즉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선택지로 그냥 그대로 옮기고 얘를 맞게 하거나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날 것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공 형태입니다. 가공의 형태는 보통은 용어를 바꿔요. 용어를 바꾸기 때문에 어때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시간이 제한이 없다면 안 헷갈려요. 천천히 여유롭게 이해하면서 간다면. 근데 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명심을 하시고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국제학생증 체크카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발급 대상 안내. 두 번째, 주요 서비스. 세 번째는 절차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유의사항. 유의사항에는 역시 각주가 딸려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발급 대상과 주요 서비스, 발급 절차가 아닌 내용들이 다 유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세한 정보는 N은행 카드 상담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라고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고 써있네요. 자, 이 부분이 각주에 있는 내용이죠. 바로 위에 있네요. 자세한 정보는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라. 자, 내용 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1번 됐습니다. 자, 2번. 해외에서 비자, 마크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제학생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비자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비자. 자, 비자 주요 서비스에 있네요. 해외 직불 및 할인 서비스. 내용은 제휴를 맺은 박물관, 유적지, 미술관 등 각종 교통 이용에서 학생 할인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비자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2,400만여 개 해외 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3번.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로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면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는 내용이고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가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요 서비스에서 있네요. 네 번째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고요. 비고사항에서 24개 언어로 되며 한국어 서비스 지원이 된다. 됐네요. 자, 3번도 있는 내용. 4번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자, 발급 대상에서는 바로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안 나와 있고요. 주요 서비스 안 나와 있고요. 발급 절차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의사항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의사항에서도 첫 번째가 할인 적용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자,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제휴된 데서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수령 후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등록 안 하면 이용 불가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이걸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4번이 워낙 틀렸으니까 5번은 약간 조금 물음표가 뜨는 선택지긴 해요. 한번 볼까요? 무용가에 재학 중인 B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국제학생증 체크카드에 사진, 생년월일, 국적, 학과명이 기입돼야 된다. 자, 무용과 재학 중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용과, 그죠? 무용과가 재학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기입이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요 서비스나 유의사항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발급 대상 안내에 있습니다. 자, 국제학생증 체크카드에는 학과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학과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끝났다고 봤는데 예술대가 있네요. 그죠? 예술대 및 건축학과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학과명이 기입된 국제학생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학과 부족하죠? 사진, 생년월일, 국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써있네요. 신분증 기능이 있어요. 주요 서비스 중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진, 생년월일, 국적, 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물음표가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예술대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학과명이 기입된 국제학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능은 100%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하면 해줄 게거든요. 그러니까 기입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원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기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5번도 완전히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내용 추론입니다. 내용 추론. 자, 한번 보죠. 바로. 다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018년 1월 의결한 통화정책 방향이다. 이를 보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추론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문에서 오는 것보다 선택지에서 지문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국채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국채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지. 됐죠? 그다음 두 번째,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은 큰 변동이 없는지. 그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문제에서는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만약에 2번이 답이 되려면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틀려야 돼요.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하나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음 3번. 세계 경제는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자,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게 만약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 둘 다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했거든요. 됐죠? 자, 그 부분. 5번.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하회한다.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근원 인플레이션이 뭐냐? 라는 정의가 없다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하회한다라는 그 자체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1.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자, 옛날 얘기죠. 그렇죠? 자,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자,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성장세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확대된다. 성장세 확대된다는 얘기는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의 내용이죠. 세계 경제는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은 주요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자,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국채금리는 1번에 있었던 내용이죠. 국채금리가 주요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에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네요. 그러니까 1번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책 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 요건 방금 했던 내용 1번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죠. 국내 경제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일단은 투자가 다소 둔화되었다. 성장률 얘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네요. 고용 상황은 현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증가하긴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증가폭이. 이건 증가 안 한 게 아니라 증가한 거죠. 그렇죠? 둘 다 증가한 거지만 증가폭이 준 거죠. 그러니까 더해져야 되는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작아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됐죠? 근데 2번에서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아졌는데 뭐 작년에 100명 늘었으면 이번 50명 늘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국내 경제는 금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다소 투자되었겠으나 소비는 가계, 소득, 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게 국내 성장률이 큰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말 같죠? 그죠? 자, 이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문단. 소비자 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 축소,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으로 1% 중반으로 오름세를 둔화되었다. 근원 인플레이션 나왔네요. 1%대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자, 이거 5번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원이 기대보다 하회한다. 5번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원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문단.
금융시장은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상 영향세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도 오르고 있대요. 그죠?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게 지금 금융시장은 나와 있는데 주택가격은 안 나왔어요. 아, 그 뒤에 나오네요. 그죠?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오름세는 오름세인데 낮다는 거는 사실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낮다라는 것은 오름세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예요. 딴 게 이렇게 됐으면 주택가격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목, 주제, 그다음에 중심 내용. 사실 맥락이 거의 비슷한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것이 어떤 비문학 독해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사에서는 보통 헤드라인은 어떻게 달죠? 이게 제목인데 어떻게 답니까?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압축해서 요즘에는 그 클릭 장사를 하는 기자들 때문에 제목이 선정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클릭만 유발할 수 있게끔 기사 제목을 달거나 하지만 실제로 기사 제목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선택지를 안 보고 가도 됩니다. 글 자체도 짧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만 파악이 되면 그게 바로 제목이 돼야 되니까.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접속어의 경우, 역접의 경우나 전환의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그러나, 하지만, 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더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러나나 그런데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결과 2014년 7월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8년 5월 기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 수출 흑자 1억 달러 흑자 달성.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 글을 읽어보면 뭐예요? 어찌저찌해서 1억 달러가 됐고 뭐 그랬고 저랬고 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억 달러 달성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얘기예요. 그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도달 어르신에 대한 수급자 신청 안내와 선정 기준액 상향 등 공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23만 명의 신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제도 시행 이후 4년 만에 500만 명으로 약 18%가 증가했다. 자, 500만 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500만 명 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공단 방법을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없도록 65세 도달 20만 명이 전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자, 그중 저연금자, 무연금자에게 1대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 한편 단전 단수 가구, 그다음에 신용 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 혜택을 받도록 적극 안내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 명 중 81.4%인 609만 명이 현재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지금 6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 인상되어 추석 연휴 직전이 21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자, 됐습니다. 자, 1번 기초연금 9월부터 최대 25만 원 인상. 요거는 부수적인 내용이죠. 2번 기초연금 취약계층 맞춤형 신청 안내로 수급자 500만 명 돌파.
헤드라인 딱 들어가는 내용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다음 3번 공적연금 수급자 500만 돌파와 연금 이상 부담. 이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이 글이 만약에 더 이어졌다면 그런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4번 공적연금 중요한 역할 담당하지만 그 얘기는 이 글 전체에서 한 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역할이다. 이게 주요 제목은 낼 수 없어요.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5번 주요 국정과제로 하나로 인상 추진? 자, 인상 추진은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죠. 됐죠? 자, 그래서 헤드라인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500만 명 돌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기출 유형 공략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